최근 들어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무증상자가 유증상 환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집단 발병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충청과 호남권에서는 방문 판매와 종교시설, 친목 모임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해외 유입 사례 관련된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확진자 중에서 3분의 2가량이 해외 유입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만 놓고 봐도 석 달 만에 최대치다라는 건데 마침 어제 그 일부 국가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차원에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라라고 이제 결정된 그 이후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온 국가를 보니 그 4개 해당 국가에서 포함되는 국가보다는 그 이외 국가에서 좀 많이 나왔던 부분 때문에 이 대상 국가를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교수님 의견 어떠신가요? 어제 결과만 보면 필리핀 16명, 예. 우즈베키스탄 9명, 카자흐스탄 3명이거든요. 근데 카자흐스탄 3명은 이 고위험 국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성격이 다른 것이 카자흐스탄인 경우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노동자로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농번기나 배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 고위험 국가를 일단 하기는 했는데 네. 이 필리핀의 경우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경우는 이 선박에 있어서의 교체 인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필리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교체 선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여러 가지 선박 운항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람들인데 갑자기 좀 늘어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특별 입국 관리 절차에 의해서 하루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3일 이내에 전수검사로 진단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또 대부분 지자체들에서는 이 격리 해제를 할 때에도 사실은 검사를 하고서 격리 해제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이 지자체마다 좀 달라서 그냥 나갈 수도 있지만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심하게 한 것이 들어올 때 이제 음성 검사, 예. 유전자 진단 검사를 48시간 이내에 받게 하고 60% 정도의 좌석을 하게 하겠다 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조치인데 네. 사실 이거보다 더 강한 조치를 지금 한다고 그러면은 입국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산업들에서 너무나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인력만 갖고서는 이 산업이 다 돌아가질 않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선박이라든지 농어촌이라든지 모든 그 직장들 산업에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 아마 이 고위험 국가를 더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실제 그 국가에서 환자가 얼마나 생기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검역에서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것은 변경해서 탄력적으로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한 4개 나라를 이 선정한 기준이 뭡니까? 지금 뭐 이게 지금 필리핀이나 이렇게 지금 한도가 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정한 기준이 실제로 파키스탄이라든지 여기서도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힘주기로 입국을 네.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나라만 보면 지금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인도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브라질, 인도가 지금 입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예. 보면은. 미국만 해도 예전에는 내국인들이 많이 입국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교민들이 아니라 사실은 외국인 그 자체들이거든요. 국적이. 그래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입국하느냐 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 4나라를 지정을 했는데 예. 지금 어제 갑자기 우연하게도 그 필리핀이 16명이나 나와서 앞으로 아마 필리핀도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도 고위험 국가로 지정을 해서 이 음성 진단서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입국자 대비 그 확진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추후에 좀 더 경과를 지켜본 후에 그런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 국가를 좀 더 넓히는 방안을 좀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좀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 나라에서 과연 그걸 잘 받아갖고서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게 믿을 만한 진단인지 그런 부분들은 예. 아직까지 좀 의심이 됩니다만은 예, 이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 비교적 젊은 분들이 대다수고 그렇다 보니까 무증상이 많고 하다 보니까 관리에 좀 어려움도 있고요.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 외에 좀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입국했을 때 무증상이면 검역에서는 걸리지 않고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가격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다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예. 되는데 그 시설에서 아마 이탈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 시설이 아닌 부분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자가격리가 끝난 이후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격리 해제가 됐을 때도 그 이후에도 14일 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복기 14일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 기준이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과연 확실하게 지역사회 감염이 없을 것이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들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분들이 농어촌에 가갖고 지역사회에 있어서 그 외국인 노동자 숙소 안에는 불법 체류자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했을 때 여러 그 숙소 안에서의 취약시설, 즉 싱가포르 네. 같은 경우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취약 지역이 잘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결국 농어촌의 고령자분들하고 접촉을 했을 때 피해가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방역이 지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를 하는 방역 당국 입장에서 부담이 느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또 임시생활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걸 민영화하는 방안에 대한 거론도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방역 당국의 부담이 줄어드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통합적인 관리 차원에서 과연 문제가 없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실제로 외국인인 경우 상당히 숫자가 많아서 뭐 결국 수천 명씩 유지가 2주일간 한다고 해도 네네네. 수천 명씩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더 많은 그 외국인 격리자들이 생길 것인데 결국은 민간에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뭐 모텔 수준은 아닐 것이고요. 좀 더 큰 수준의 호텔 종류들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런 호텔들 혹은 레지던스 같은 데들을 이용을 해서 민간 시설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서의 관리겠죠. 그러니까 인력도 다 필요하고요. 인력도 더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의 과연 방역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즉 그 안에서 이제 동선이 생겼을 때 그 외국인 그 사이들에 있어서의 교차 감염이 생길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 그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그 CCTV에 의해서 관리하는 인력을 지금 뭐 민간이 아니라 그 아르바이트로 해갖고 뭐 7만 명 정도 예, 지금 3차 추경으로. 수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들을 이용을 해갖고 어느 정도 감시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면은 뭐 불가능한 일일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그 경비가 또 얼마나 더 많이 들지? 이건 분명히 경비는 더 많이 들 것이니까요. 예.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유입 짚어봤고 광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광주의 그 배드민턴 확진자가 거짓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클럽에 가긴 갔는데 외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왔다. 그래서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를 안 하고 있다가 뒤에 밝혀진 게 이제 대항전, 배드민턴 클럽 대항전에 참가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일주일이나 시간 동안에 접촉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감염들이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거짓말이 계속 나오는 게 이게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건 뭐 사소한 거짓말일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9일 동안에 그 배드민턴 전남대 체육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거기서 9일 동안에 그 노출됐던 사람들을 전부 찾으려고 그러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수가 되거든요. 결국은 그 인천의 학원 강사인 경우에 있어서도 간단히 직업만 속였는데 4일 동안에 그 환자를 못 찾아 동선을 못 찾아서 80명 넘게 네. 감염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체육관 안에서 감염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제한적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같이 동호회에 참가했던 다른 팀까지도 감염이 된 상황에서 또 이분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접촉했던 사람들 예. 뭐 사우나도 갖고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9일 동안에 이 접촉자가 엄청나게 많기는 한데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특히 이 광주나 전남 지역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지금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네. 사실은 이 시기라는 것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한테 갔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 같이 접촉했던 동선이 겹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으면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먼저 진단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예. 방역 당국의 통제만으로는 이것이 확인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이 나왔습니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33명이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3,512명이 됐고요. 이 33명의 신규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19명이고 국내 감염 사례가 14명입니다. 지역별로도 수치가 나왔는데 서울에서는 7명, 경기에서 4명, 전북에서 2명, 충북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30명대 신규 확진자가 해외 유입 사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래도 다소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보면 신규 확진자 중에서 국내 감염보다는 해외 유입 사례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우선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예. 지역사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는 보여요. 아주 뭐 상당히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미미하게 계속 예. 줄어들고 있었고 사실은 어저께가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요일 날에 그 진단 건수가 적기 때문에 적게 나오는 게 뭐 일반적이었는데 어제도 뭐 19명 정도가 나와서 상당히 많은 숫자였는데 사실 오늘은 그보다 더 적은 숫자가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국내에서의 어느 정도의 지역사회 감염은 좀 제한적으로 억제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해외에서의 유입은 뭐 계속 두 자릿수이면서 굉장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특히 오늘 광주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네요. 대전에서도 안 나왔어요? 네, 대전에서도 안 나오고요. 이걸 보면 뭐 오늘 하루뿐이기는 하지만 대전은 뭐 벌써 며칠 전부터 좀 줄어드는 추세였었지만 맞습니다. 어제도 없었습니다. 예, 예. 광주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 앞으로도 이 잠복기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벌써 2단계로 올린 지가 거의 예. 2주간이 돼가는 2주일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12, 3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거의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이 광주하고 전남 지역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보통 해이해지거든요. 너무 오래간 동안의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맞습니다. 피로감 예. 때문에 해이해졌었기 때문에 한번 많이 나왔었는데 뭐 다단계 판매로 인해서 나왔긴 하지만 네. 결국은 이 증가 추세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억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광주나 전남이 좀 빠른 판단을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이 조치가 좀 주요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특히 전남인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랑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선제적으로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아주 효과적으로 좀 잘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광명의 한 내과에서 투석 환자 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전체 뭐 직원분들 그리고 병원에 오셨던 분들 다 검사를 했더니 91명 검사를 했더니 이분들한테는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유독 투석 환자들에게만 감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투석을 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지난번 메르스 때에도 그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환자가 한 명 나왔고 아주 비상이 걸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투석실이라는 것은 그 투석 환자들은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감염이 되면은 감염되기 시작할 때부터 전파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일반적인 아주 큰 병원의 신장 투석실과 달리 좀 개인 병원 같은 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방역에 있어서 좀 허점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걸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석실에서의 그 환자 관리, 특히 그 의료진들 또는 지금 보호자들은 감염이 됐거든요. 예. 투석 환자와 보호자들은 뭐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보호자서부터 투석 환자로 가든 환자에서부터 가든 하여튼 이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방역을 하지 않으면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취약 지역이 이 투석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집단 감염, 국내 감염 사례에서의 주된 감염원, 감염 경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문 판매 발이었습니다. 이건 비단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역 감염 내에서도 방문 판매 발이 굉장히 많았는데 과거의 신천지 발 집단 감염을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때는 음지에 많이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제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서 명단 확보는 가능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추후의 관리는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미등록 방문 판매 업체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의 어려움
어떻게 좀 해나가면 좋을까라는 한계도 부딪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할 방법은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이 예. 대부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여기 다단계 판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불법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단계의 특성상 그 물건 자체도 그렇고 영업 자체도 그렇고 또 이 비밀 영업을 하면서 지금은 아예 가정에 파고 들어갖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 보면 무등록 업체인 경우인 것이고 개인적인 접촉에 의해서 가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물론 이게 업체에서부터 시작은 하지만 그 업체의 구성원들이 점점 고령층으로 가면서는 개인적인 영업 활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막는다기보다는 그 가족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친지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다단계 영업 특히 이 불법인 경우에 있어서 물건뿐만 아니라 이런 영업들을 하지 않게끔 또 그런 장소에 가시지 않게끔 하는 이 지금 시민 전체가 해야지 이 부분을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저희 한창 또 이슈가 됐었죠. 사이토카인 폭풍의 원인을 풀어냈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요, 풀어냈다기보다는 이미 뭐 연구를 많이 하신 면역학자이시니까 잘 아시고 계신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이제 사이토카인 중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감염이 됐을 때 이 인터페론이라는 것이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 예. 이 인터페론이라는 것이 바이러스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그럼 과연 나쁜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없으면 우리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방어력을 잃게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약으로서도 인터페론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전을 밝혀낸 것이죠. 인터페론이라는 것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중증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중증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 병리 기전을 밝혀내신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스테로이드계 소염제, 덱사메타손 같은 약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염증 반응 자체는 억제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염증 반응이라는 건 사실은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과 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줘야 되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염증 반응 자체를 너무 억제를 시키다 보면 면역 반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감염해서 약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연구의 중요한 점은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이 연구처럼 이와 같은 덱사메타솔 같은 약들이 사실은 치사율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반면에 잘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 또한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전들을 확실하게 지금 의학적으로 밝혀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실 치료 방침 자체는 이 꼭 소염제를 사용해야 되느냐. 지금 치료제 자체가 그다지 렘데시비르 정도가 그 치료 효과가 그다지 좋은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약들을 같이 치료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